2월 5일입니다. 오늘도 많이 춥죠? 오늘 제가 수요일마다 하는 세상의 모든 정보 12시 40분에 들어가서 나와서 이제 TV조선의 방송국으로 이동하는데, 여의도 광장을 지나서 여의도 환스센터에서 이제 버스 타려고 하는데 손이 너무 시렵더라고요. 또 내려서 또 뭐 주워 먹으려고 이제 김밥 하나 먹으려고 하는데 춥고, 확실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보니까 경찰 인사가 났네요. 그걸 보니까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치안감이죠. 이게 계속 대대로 계속 경찰국장 출신들이 요직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조지호도 그렇고 그 이전에 인사가 급하다는 걸 알고 있다. 어제 그저께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이거는 대통령실, 말하자면 대통령의 의중이 들어가야 되는 인사입니다. 그런데 박현수라고 하는 놈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치안감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해서 지금 김봉식, 그러니까 서울경찰청장의 후임으로, 그러니까 경찰 서열 2번째로 지금 그 자리에는 비상계엄 내란죄 관련돼서 지금 재판에 들어가 있는, 어떤 새끼가 인사를 했느냐? 그러면 결국 윤석열이가 한 거 아니냐? 최상목이가 대행으로서 했다고 하면 그거는 너무 오바고, 최상목이가 뭔데 인사를 하느냐? 이 도라이 같은 새끼가 지가 뭔데? 그런데 대통령이 해도, 윤석열이가 해도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략적으로 이 탄핵에 대한 결과가 한 달 안에 난다고 하면은 고위직 부분은 한 달 정도 기다려도 상관없다. 문제는 실제로 이제 사실은 그 총경 이상, 아무리 까도 총경까지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경무관 그 이상 정도는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놔도 상관없다. 지금 사실 대단히 그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정이야, 5급 이하의 하위직들에 대한 인사고, 그것은 말 그대로 시스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성과라든가 시험에 따라서. 그리고 그 고위직,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이런 애들은 그냥 한 달 뒤에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 도라이 새끼가 이게 지금 그러면은 이호영이 했냐? 이호영은 할 어떤 뭐라고 하나, 능력도 자격도 아무것도 그냥 유진데, 결국 그러면은 이 비상계엄 탄핵의 와중에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이 죄인의 몸에서 이걸 했다는 거는 더 이상하고, 최상목이 했다는 건 더 이상하고, 어떤 새끼들이 했느냐? 반드시 지금 박현수란 놈을 서울청장으로 해서 승진시킨 이걸 결정한 놈, 어떤 놈이 했는지 반드시 다음 정부에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싹 다 목을 잘라야 된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검찰의 부장검사, 차장검사 이상급 애들의 반수를 줄여도 사실은 아무런 문제 없다. 그리고 경찰의 총경 이상의 반수를 줄여도 아무 문제 없다. 다 쓸모없는 그 월급 누팡 쓰레기 똥덩어리들이다. 그러니까 이 월급만 가져가는 아무 무의미한 새끼들이다. 그러니까 그 비슷한 형태의 정부의 고위직에 있는 놈들을 이렇게까지 많이
그러니까 하등 쓸모없는 것들을. 근데 이 분노가 치미는 거죠. 이 와중에 이런 인사를, 그것도 쓰레기 같은 박현수 같은 놈을, 왜? 이놈은 실제로 경찰대 10기이고 경찰대에 대한 욕이 엄청나고, 결국은 이놈은 결국은 이 김봉식 후임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이게 지금 박현수라는 놈이 계엄 실황에 관련된 거 아니냐는 연루에 논란 있는 놈을 그 실제 실세인, 왜 실세냐면 서울경찰청장에 보임을 하면 경찰청장에 보임할 수는 없잖아요. 하게 되면 결국은 이호영이는 허수아비고 박현수 중심으로 움직인다 하면, 그럼 지금 왜 그러면 윤석열이를 지금 탄핵 심판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머리에 대가리에 똥 만드는 새끼들이 결국은 이것도 역시 심각한 문제다. 반드시 다음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탄핵이 되든 안 되든 한 달 정도 기다려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한 달 정도 지난다 하면 지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고, 윤석열이가 탄핵돼 갖고 다시 대선이 되면 그 해야 되는 거지. 하여튼 어떤 새끼인지, 어떤 새끼들인지 이거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박현수 서울 치안정감 승진 경찰국장의 좀 약간 좀 안타까움, 아쉬움, 분노 이런 게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자, 국회에 이제 그 비단 아씨가 나왔어요. 노상원 정보사령관이 애기보살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떤 새끼가 배신할 건지 안 할 건지 했다. 그런 얘기 나오고 있어. 참, 아이고, 참 2025년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가 비단아 씨를 뭐라고, 이선진이라고 무속인 뭐라는 건 아닌데, 그 노상원이 같은 그 노보살, 애기보살 같은 놈, 그런 놈들이, 소위 그 권력을 탐하는 놈들이 무속에 힘을 갖고 뭐 이런 참 한심한, 홍준표 같은 쓰레기는 또 홍장원이한테 그 같은 홍씨에서 홍준표든 오세훈이든 옛날에 이 캐캐묵은 이런 인간 어떻게 정리가 안 되나,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꼴을 보다니 참. 자, 요즘 그 주지훈 주연의 중증외상센터라고 하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인기라고 하던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그건 뭐 그게 이국종을 모델로 했겠죠. 국내 유일의 고대 구로병원에 중증외상 수련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2월 말, 이번 달 말에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요. 사실은 교통사고가 나거나 뭔 일이 나거나 그러면 중증외상은 급하게 응급으로 수술하고 뭔가 처치해야 돼요. 그건 진짜 골든타임이 중요하고, 이런 어떤 국가가 이걸 돈을 들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거를 국립대병원이 그 센터를 만든 것도 아니고 사립대학교인 고려대학교 구려병원에서 만들었는데, 그것도 예산이 잘려갖고 결국은 11년 동안 유지했지만 문을 닫는다고 해요. 외상외과. 대한민국의 의료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그나마 있는 것도, 사실 이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보드를 따기 위해서 중증외상은 수련을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수련을 받을 데가 없으니까 어디서 받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걸 전문의를 만드는 실습센터를 여태까지 한 20명이 여기를 거쳐가서 보드를 땄다고 하는데, 이제 진짜 중요한, 국가가 핵심적으로 돈을 들여서 적자가 나더라도 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의료계에서는 이런 겁니다. 중증외상 전문의가 배출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뭐 교통사고 나서 피 질질 흘리고 어디 터지고 그러는 사람 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사립대학교의 그 소위 말하는 일반 응급의학과 이런 데서는 굳이 그렇게 돈 들여서 안 하거든요. 전문의를. 1년에 대한민국에서 이 저희 중증외상 보드를 전문의가 한두 명이라도 배출되는 거 그렇지 않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한두 명이라도 전문의가 있어 갖고 이게 24시간 돌아간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땅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든 부산이든 제주도든 어떻게든 달려갖고 와서 그러면 이 사람이 고치잖아요. 살리잖아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부산에서 풀로 밟으면 3시간 안에 올 수 있고 그렇죠. 부산이든 목포든 어디든 전국이 3시간 안쪽에 풀로 밟으면 올 수 있어요. 사실 저희 선친께서 이 뇌에 이게 터졌어요. 뇌출혈이죠. 경기도 이천에서 그게 1990년쯤인데 터졌는데 이천의료원에서 이거는 수술해야 된다, 열어야 된다라는. 열어야죠, 당연히 터졌으니까 그걸 어떻게든. 근데 거기서 못하니까 이제 서울로 가야 된다. 근데 서울로 가는데 밟았는데 그때는 교통이 안 좋았어요. 중부고속도로도 없었고. 그러니까 앰뷸런스 타고 막 이것저것 타고 막 그래서 경희대 제 그 외사촌 무슨 어떤 사람이 경희대 병원에 뭐 의사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가는데 한 2시간 걸렸고 이미 끝났죠. 이미 소위 테이블 데스가 난 거죠. 거기서 이제 수술을 이렇게 가서 그러더라고 의사가 안 된다고. 근데 지금 열어도 되는데 어쨌든 식물인간이다. 형이랑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 편하게 보내두시는 게 낫다. 사실 이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거기서 이천에서 수술을 했으면 살린 거죠. 근데 2시간 동안 피가 머릿속에 꽉 차 있는데 사실 가봤자 의미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고 온 건데 서울로. 근데 어쨌든 가봤자 뭐 이미 나이. 거기서 이제 호흡기 띱시다 결정을 했습니다. 이 어려운 결정을 왜 사실은 저는 참 그런 어려운 결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 선친도 그랬고 또 또 뭐 저기 조부 조모부터 시작해서 그 외에도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상외과 전문의가 적어도 그 외상외과 아니라 하더라도 1시간 안에 사실 그때 실수한 부분은 있죠. 서울로 달리지 말고 수원으로 달렸으면 1시간 반 안에 도착했는데 근데 그게 또 그거라 그러더라고. 아주대병원으로. 그런. 근데 그때는 교통이 안 좋았다는 핑계라도 되지. 지금 교통이 너무 좋은데 외상외과 전문의가 없으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다이 테이블 다이 뭐 움직일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고 이런 데서 외상외과 수련센터 자체가 없다는 게 대단히 쪽팔리고 부끄럽다는 거를 의사 새끼들도 알아야 되고 보건복지도 알아야 되고 지금 윤석열이도 알아야 되는데 다들 그냥 지금 보건복지부 예산, 국회 예산이 뭐 100조가 넘습니다. 100 몇십 조 됩니다. 근데 그 예산 안에 기껏해야 20억, 30억, 50억이 없어갖고 중증 외상 전문 수련센터가 문을 닫는다고 하면 그게 이해가 되냐?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응? 참 없는 돈이라도 구워갖고 그걸 유지했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복지부에서 올렸더니 기획재정부 이 개새끼들이
이 모피아 놈들이 삭감했고 다시 보건복지에서 오한해졌는데 또 예결해서 또 사라지고. 야, 솔직히 말해서 국회의원 놈들이나 니네 의사 놈들이나 아니면 기획재정부의 니네 모피아 놈들이나 니네도 교통사고 다녀서 해갖고 뇌 터지고 여기 하면은 니네도 죽는 거야. 니네들은 안 죽나? 뭐 좋은 의사 이렇게 니네들이 맘대로 외국으로 떠나면 되나? 야, 이게 솔직히 어쩌자 하는 거냐? 에? 어쩌자 하는 거냐? 참 안타깝습니다. 에휴, 참 이런 새끼들을 우리 참 에휴, 더 욕하면 제 입만 더러워지니까. 아,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엊그제도 이천에서 그런 얘기 했었죠. 갔는데 감자탕 집을 갔는데 아주 20대 초반의 알바생들이 있어. 시장을 갔는데 30대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장사를 해.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사실 취업 공고 같은 거 보면 이런 겁니다. 채용 과정에서 경력 이상 2년 이상 우대, 즉시 실무 투입 가능장, 경력 이렇게. 근데 정작 그 경력이라는 것을 요구만 하지 만들어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갓 대학 나온 애들이 경력을 어디서 쌓죠? 애들은 학자금 뭐 하려고 알바했는데 그건 관련 경력이 아니잖아요. 그럼 관련 경력이 2년 이상이야. 그러니까 신입이 없어. 숫자가 없어. 그러니까 기업은 자기가 돈을 들여갖고 굳이 경력을 만들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 회사에 계속 있을 애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경력을 소위 말하는 국가가 마련해 주거나 공공이 마련해 줘야 되죠. 아까 중증외상센터의 보드도 실제로는 일반 개인 병원이나 아니면 사립병원이 그런 돈을 처발라 갖고 진짜 적자 내면서 경력을 흔히 말하는 그렇게 수련센터를 안 만드니까 국가가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일반에서 국가가 지원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도 그냥 생초짜를 쓰지 않고 어디서 경력을 있는 사람을 쓰는데 다 모든 기업이 다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는 경력을 만들어주질 않아. 그럼 경력 2년이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걔들은 채용 조건이 안 돼. 그러니까 애들은 취업을 못하니까 젊어서 장사하고 알바나 뛰고 이런 거예요. 어? 그러니까 경력 중심 채용이라는 게 기업한테는 좋을 수 있죠. 당장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회 전체적으로는 아니 그럼 그 경력을 누가 만들어줘? 만들어줄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알바로 가거나 아니면 공무원 시장으로 가거나 고시로 가거나 뭐 어, 이런 거를 뭘 해라고 공공부문 국가가 필요한 건데 국가는 또 그렇게 안 하네. 야, 다 같이 망해서 같이 죽는 거예요, 사실은. 네? 똑같은 거죠. 교수 채용할 때도 이 다른 데서 뭔가 해온 사람을 원해요. 모두 다 그러면 실제로 똑같은 경우 교수를 채용하는데 어떤 어떤 잡지에 저널에 이걸 낸 사람으로 해요. 근데 그 잡지에 그걸 낼 수 있는 자격은 또 전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것이 있어야지 그게 돼. 그러니까 어차피 교수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노동시장이고 갓 진입한 청년들한테 다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타파하고 이런 거를 완충시키고 뭘 하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한데 국가는 저지랄 하고 있으니
안타까움이 아니라 그냥 뭐 아이고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전광훈이가 무슨 뭐 예를 들면 여의도파 광안포다 지들끼리 막 치고 싸우고 그건 뭐 그래 싸워서 이긴 놈 우리 편? 근데 2대1이 좀 이상한 기사가 났네. 이게 이상한 건지 어떤지. 전광훈 아들 시신 야산의 안매장 재논란 교회 측 깊은 유감. 그러니까 팩트 뭐 그러니까 얘기된 주장은 이건 같아요. 전광훈이 첫 아들이 죽자 아들하고 같이 묻었다는 거예요. 출생식을 안 했기 때문에 장례도 없이 그냥 묻었다는 거예요. 도덕적이지 않다. 목사라는 자가 목사라는 새끼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뭐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광훈이는 그냥 뭐 목사지 뭐 그렇게까지 도덕적인 걸 바라냐. 원래 그런 놈인데 그런데 한편은 또 지가 굉장히 무슨 도덕적인 양 떠들고 다니는 거 보면 아, 지가 저렇게 하면 좀 이상하지 않나 이런 느낌도 들고 하여튼 별의별 일이 막 터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저는 뭐 정광훈이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뭐 지가 뭐 구급파 운동을 하던 뭐 반탄에 뭘 하던 뭐 없는데 세상이 하수상하고 그래서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TV에 나오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책을 써갖고 베스트셀러라든가 셀럽이 된 부동산 경매 회사 베스트셀러 작가. 제가 늘 말씀드렸죠. TV에 나온다고 셀럽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된다. 왜냐? 그거는 지가 지 돈으로 한 것일 수 있고 TV에 나오는 아니면 방송에 나오는 변호사라는 놈들도 지가 지 돈 내고 출연료 안 받고 지가 돈 처벌하려고 할 수도 있다. 뭐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기회비용이고 돈 들이는 것일 수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매회사의 대표이고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하는데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하는 건 지가 지 돈 내서 책을 지 돈으로 사서 베스트셀러 작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기획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부동산 경매회사를 지가 만들어서 거기서 이렇게 스스로 셀럽이 됐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 사람한테 부동산 뭐 해달라고 해서 부동산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뭐 얼마 많다. 그러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의 사기공화국이다. 별의별 놈들이 다 있다. 절대 방송에 났다고 유명하다고 절대 믿지 마라. 소위 말하는 사기공화국이다. 사기천국이다. 왜 그러느냐? 감옥 가도 남는 장사. 작년에 사기가 43만 건이 나타났는데 범죄 처벌은 솜방망이. 그러니까 양형기준을 높인다고 지랄을 하는데 대법원 뭐 이렇게 하는데 꼴값 떨지 마라. 대법원의 양형이든 판사 새끼든 대법관이든 꼴값 떨지 마라. 왜냐? 이거는 처벌이 경미한 것만의 문제가 아니야. 처벌이 경미한 것도 문제죠. 사실은. 그런데 사기를 범죄를 분석해서 그들의 어떤 사기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걸 국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고 하면은 결국은 그거 형량을 높인다 한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소위 뭐 흔히 말하는 전문가라고 떠들어도 되는 뭐 동국대 무슨 뭐 경찰 무슨 과에 뭐 무슨 교수라거나 뭐 소위 경찰 출신 뭐 다 개소리들이다. 뭔지도 모르는 사기 범죄가 뭔지도 모르는 놈들이 떠들고 다니는 진짜 말하자면은 진짜 사기 범죄가 뭔지 분석하고 데이터를 축적해서 거기에 맞는 범죄를 추적하고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지. 형량만 높인다고 해서 되느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진짜 뭔지도 모르는, 똥이 된장도 모르는 놈들이 있다. 한심하죠. 한심. 마지막으로 경찰에서 사이버 범죄 단서 수집 분석 시스템 개발 4년간 240억 투입, 이렇게 났어요. 경향신문에. 경향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전 이 기사 보고 꼴값 떤다. 그러니까 사이버 범죄라는 게 뭡니까? 인터넷 범죄입니까? 아니, 사기 범죄죠. 여기에는 다크웹, 아니면 성착취 범죄, 사기 범죄 플러스 성착취 범죄 플러스 보이스피싱 다 포함하는 거. 맞습니다. 이런 범죄를 실제로 인간이 모니터링이 어렵으니까 무엇인가 웹 크롤링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시스템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이것을 쫙 스크리닝하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온라인에서 범죄 의심 데이터를 빠르게 포착해서 그것을 경보를 울려주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단서를 추론해 갖고 그걸 통해서 경찰한테 수사진한테 이걸 할 수 있는 범죄 예방.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걸 누가 할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주체가 이걸 가지고 실시간 감시를 할 것이냐. 그 감시를 핸들링 게 누구냐. 경찰놈들은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즉 말하면 그 경찰청에 경찰청장이 하겠다는 거냐? 경찰청에 누가? 그러니까 제가 국가과학수사위원회를 통해서 경찰 바깥에서 이 시스템을 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는 범죄 분석센터라고 하는 시스템이 문제인 거예요. 경찰의 통제를 안 받는, 정확히 말하면 행정경찰의 통제를 안 받는, 그리고 감시와 관리될 수 있는 그 주체가 기본적으로 기본에 있는 수사 기록을 분석해서 그걸 통해서 범죄 예방의 데이터를 만들고 그 중에 하나로서 소위 말하는 이 온라인상의 어떤 이 분석 시스템이 그 중에 하나인가.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경찰의 이런 놈들 똥이 된장이 전혀 모르는 놈들입니다. 즉 지금 있는 경찰의 수사 기록을 공개해서 객관해서 그것을 데이터화하고 그걸 통해서 이런 감시 시스템의 기초 데이터를 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 이게 우선인데 뭔지도 모르는 놈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이것을 뭐 AI를 통해서 뭘 이렇게 참 한심한 새끼들, 뭔지도 모르고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고 누가 하는지도 관심이 없고 경찰의 수뇌부 놈들이 대가리에 똥 만든 새끼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진짜 한심한 거예요. 정작 중요한 건 지금 있는 경찰의 수사 기록을 객관화해서 그걸 통해서 범죄 분석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을 사이버, 이게 핵심인 거죠. 이게 너무 한심스러워서 아이고 저 새끼들 또 뻘짓하고 있구나.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한숨 쉬다 끝나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